네, 자, 미국 시장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따른 충격이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장단기 금리차가 조금씩 축소되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작년 11월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철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 1시간 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따른 충격에서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좀 잠시 양해 네. 좀 부탁드리고 네. 갈게요. 제목에 한도 이러다 보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네네. 한문으로 한도?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세심하게 배려를 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한도 하니까 이상한 뜻을 네. 이렇게 비쳤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방송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의기양양하는 일련의 모습 가지고 대외적인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공격적으로 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해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대부분 다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이 12년 만에 네. 역전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과 그다음에 모든 증권사 얘기들이 거기에 초점이 돼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이주열 하는 총재께서도 국회라든가 뭔가에서 통화정책의 기조가 좀 약간 변하는 분위기고요. 그다음 우리가 가계부채가 지금 위험세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금리가 아닌가. 네.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왜 미국 금리만 얘기하느냐? 우리 금리도 좀 얘기해달라 해서 이 방송이 이제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는 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금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금리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또 3월 FOMC에서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을 사실상 종결했죠. 그래서 2015년 12월 이후부터 지냈던 출구 전략이 사실상 중단됐는데요. 12년 만에 역전, 3개월 만에 출구 전략이 중단, 이렇게 변환점이 되면 실제 이것이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초기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철 함정이다. 네. 이렇게 그동안 기대가 꺾이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철 함정은 시청자 여러분이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부 증권사가 올해다 내년도 미국의 대세 상승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릇된 낙관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2년 만에 금리 역전, 그다음에 3년 3개월 만에 출구 전략 중단 이런 계기가 있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비관론이 나오는데요. 이 비관론은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이력을 발휘한다. 네. 여기 초기 단계에 사실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그것이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2%형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던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대체로 이것이 볼 때는 올해 4월 달에 올해 1,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 이때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측 지표로서 장단기 금리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용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의 속보치가 발표는 올해 4월 말까지는 지켜봐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시장이 좋았으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이번만 다르다,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 충격 속에 이렇게 오늘 좀 만회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미국의 경제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지표가 발표했죠. GDP 교대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의 가장 핵심 지표인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졌다든가, 그다음에 웰스펙트 부의 효과에서 경기에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 창고 공호세가 떨어졌다든가, 그래서 장단기 금리와 함께 이렇게 고개 들었던 경기 침체 우려를 사실 지표상으로 중요한 지표가 확인해서 네. 지수는 좀 올라갔지만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도 사실 미국보다 경기가 안 좋죠. 네. 이런 그렇죠. 상태에서 미국의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한국도 사실 장기와 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최소한 수익률 곡선의 평준화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만에 10년물도 최저치로 떨어졌고 3년물도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3년물과 10년물 간의 그 격차가 11bp, 요건 0. 시청자분의 눈에 익은 요거로 이렇게 하면 0.11%포인트. 그러면 장단기 금차의 0.11%는 얼마큼이냐? 요건 사실상 수익률 곡선이 평준화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도 경기 침체, 물론 이전부터 경기 침체였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됨에 따라서 경기 침체 확인하는 효과가 되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IMF가 조사단이 한 이전에 왔을 때 한국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었죠. 이것이 빠르게 고개를 들면서 확산하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하는 총재께서도, 일류 총재께서도 엊그제까지 금리 인하를 검토한 적이 없다 이런 시각이어서 네. 사실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미국에서 역전되고 난 이후에 한 발 좀 퇴조하셔서 금리 인하까지 좀 검토할 수 있다 네.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시장에서는 한 3분기, 지금 네. 3분기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3월 달이니까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1분기 이후에는 사실 3분기부는 금리 인하를 예견되든가 또 외국 기관에서 사실 한국의 통화 정책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나 노무라 경제연구소입니다. 네. 노무라 이렇게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요? 네. 이런 시각이 돼서 아마 시청자분이 왜 미국 금리만 얘기하느냐 한국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통화정책 기조도 변경되고 금리가 엊그제까지 인상했는데 인하로 이렇게 얘기되면 이 얘기 좀 우리 경제 입장에선 가장 중요하고 또 증시적 입장에선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바로 시청자분의 그러한 권고사항이 아주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만큼 지금은 우리 내부에서도 금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이현영께서 이제 이틀 휴가 이렇게 갔다 오시고 네. 이 세상이 격변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워낙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경제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합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까? 하면 네. 이현영께서 어느 쪽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금리 인하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상 네. 지금의 그 네. 얘기가 제가 여러 형태로 그 강의를 가면 그때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민분도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경제학 공부를 전공하든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현명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한국 경제상에서 국민 입장에서 어떤 지금 감을 갖고 있을까 할 때 질문을 꼭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그렇군요. 금리 네. 동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의 공감하는 시각인데요. 그분 나름대로 가계부채 여부와 관계없이 그만큼 피부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되고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한국 경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 통화정책의 시차는 9개월에서 1년 정도니까 자, 앞으로 지금의 수준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 기간이 내놓은 것을 한번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여러 차례 검토했기 때문에 잘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이렇게 우리 정책 당국자만 여전히 괜찮다는 시각인가 아닌가. 지난 주까지 좀 하더라도 일부 그 좋은 지표만을 골라서 한국 경제가 여전히 괜찮다 이런 시각을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실제로 그러냐. 홍콩의 사우스 모닝 포스트에 저와 많은 관계를 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기자분께서는 한국 경제 진짜 괜찮냐? 네. 우리가 독자들한테 쓰는데 워낙 그 정책 당국자와 한국 국민들의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너무 차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미를 쓰고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 실상을 좀 정확히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이렇게 캐션을 그리는 상태에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 왔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기관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국민도 아니고 우리 경제 예측기관도 아니고 우리의 그 정부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정적당 입장이 아닌 제3자 있게 안에서 주요 세계적인 예측기관들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 성장이 2.8% 잠재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미국 기관들이 봤는데요. 3월 들어서는 같은 분기 내에 요새 2.5%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12월 전망치에 대비해서 0.3%포인트 떨어뜨려서 2.4%로 예측 기간에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수준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비교적 같은 분기 내에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 들어서 연례 정례 회의가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그 간판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어제 삼성전자에서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서 3대 평가사들의 이렇게 시각과 거의 동일한 이러한 시각을 미리 어닝쇼크 전에 투자자한테 준비해 주는 차원에서 사전에 이렇게 그 실적을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 달에 있는 이러한 그 한국의 간판 기업의 그 평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서 연례 심사가 되는데요. 그런 관계에서 보면 그 3대 기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이 무디스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무디스는 한국 경제 성장률 2.1%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두고 아마 우리 정부 당국에서 기관 자체를 공격하는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의 한국 경제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 경제에서는 대체로 보면 비관적 시각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가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언제 회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소위 V자 반등은 지금 상태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U자 반등이 있으면 경제 성장이 떨어져도 순환상으로 보면 경제가 앞으로 회복된다, 성장률이 회복된다 이렇게 하면 증시적 측면에서는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순환적인 측면에서 L자형 시각이 이렇게 나오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경기 성장률은 자꾸 떨어지고 경기 순환상으로 보면 L자형 쉽게 네. 회복되죠. 소위 리질런스에서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하다 보니까 IMF 입장에서도 조사단이 한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 추경 편성이라든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는 이런 권고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그 이렇게 박 PD께서 이렇게 뒷배경에 네. 뒷배경에 한번 보셔주시죠. 이주열 청재님 나오셨는데요. 네. 이주열 청재님이 지금 상당히 겸연쩍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그러네요. 그림을 아주 예. 잘 그 시청자분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11월 그 말이죠. 마지막 그 금통위에서 금리는 두고 다 보기에도 인상 올리는 것은 다들 그 국민 입장에선 이 상황에서 올리겠느냐 하는 네. 입장이었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렸는데요. 지금 뭐냐,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시차가 아무리 짧더라도 9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9개월 이전에 불과 작년 11월 말에 금리를 올려놓고 지금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좀 내리는 환경 이런 쪽으로 가고 또 한국 경제도 이렇게 갈수록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때의 경기 침체 속에 금리를 좀 올리는 시각에 대해서 왜 올렸냐 하는 각도에서 굉장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에 뭐냐, 당시에 경기는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작년에 성장이 2.7%에서 6년 만에 최저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는 뭐 지금 물가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뉴얼 멘토드로 설정하던 고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고용은 뭐 4대 거시경제 지표에서 가장 나쁜 지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고용 네. 쇼크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국의 제1의 일선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 창출하는 것. 그런데 이 일선 목표는 사실대로 한다면 어때? 그때 당시에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금리를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때 목적은 그랬죠. 대내 그 불균형을 시정한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도 그때 당시에는 대내 불균형이 시정이 이게 뭘까?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확실하게 뭐냐? 회사의 책임자라든가 정책당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시대 확실한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내 불균형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 이후에 방송을 하면서도 이 대내 불균형이 뭘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방송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한국은행가 갖고 있는 제1선 목표에 해당되는 고용창출 이쪽에서는 오히려 좀 악화되는지 불구하고 대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리를 0.25%포인트 단행했는데요.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그때 인상을 단행해놓고 너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정도의 금통위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연휴 문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교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불분명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더 거꾸러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급기야는 엊그제까지 금리 이렇게 인하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는 하는 정도까지도 불과 4개월 만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할 만큼 이런 이런 경기 상황이 됐었는데요. 대내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말에 금리 인상 조치가 과연 바람직스러웠었느냐. 통화정책 시차의 9개월 내에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 기조에 이렇게 뉘앙스가 바뀔 정도로 이렇게 경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걸 예측을 못했을까. 그게 한국은행의 경기 예측력일까. 아무리 지금 경기 예측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국민분이라든가 현명하신 시청자분은 아쉬움을 토론하고 오늘 방송을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권고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우리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소한 한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대개적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금융 시스템상으로 완전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 차에 의해서 금리가 조금만 높더라도 그쪽으로 몰려가고 맞아요. 그다음에 금리가 조금만 더 내려가는 이런 쪽이 캐리 자금의 속성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의 통화 정책도 우리와 관계없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서도 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서 은둔의 왕국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앞으로 다른 각국의 중앙은행의 그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인데요. 이거 뭐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이제는 미국의 이제 3개월 만에 출구 전략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뭐 아시겠으면 정책 금리는 연내에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출구 전략 수단인 보유자산 그 매각도 올해 5월부터 시작돼서 12월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사실상 그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된다는 시각인데요. 우리가 보면 이 제니 렐런이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아주 이상한 얘기를 마셨습니다. 자,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가 수익률 곡선에 평준화된 상태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제니 렐런은 그동안 경기가 괜찮다 해서 출구 전략을 추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5년 12월부터 출구 전략을 추진해서 금리를 인상한 주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경기 침체다 하면 제니 렐런이 2015년 12월에 금리를 인상한 당신 얘기가 틀렸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은 경기 침체는 예고하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거 무슨 뜻이냐? 결국 그게 그 소리 아니냐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지금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실물과 금융이 서로 따로 노는 다이카타마이즈 이분법 경제거든요. 금융이 실물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사실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된다면 경기 침체가 실물 경제 침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과 실물이 서로 따르는 이런 이분법 다이카타마의 경계이기 때문에 금융과 실물이 서로 따르는다. 근데 금융 현상에 의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된다. 실물은 괜찮은데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금융과 따르는 입장에서 보면 실물과 따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경기 침체로 예고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을 시정시켜야 된다. 어떻게 시정시켜야 되느냐?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장기 금리는 투자자들의 안정자산 선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자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 단기 금리 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금리를 내려주면 시청자 여러분 단고 장저 현상, 여기 역전 현상이 정상적인 예일드 커브로 이렇게 바뀌겠죠?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그 의미는 되는데 지금처럼 돈이 많이 풀다 보니까 금리가 실물이 따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주 현명하신 분이 아니냐. 또 이분의 얘기가 해가지고 또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이 제니 렐런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경기 침체를 요구하던 실물과 금융이 서로 따로 놀아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건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제니 렐런이 금리 인상을 추진했던 이런 인물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올해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취지는 그리 아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도 이제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제롬 파월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뉘앙스를 강하게 비쳤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도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은 경기 안 좋죠. 그래서 그렇죠. 올해 말에 네. LTR로 그래서 TLTR로 LTR로 그래서 유럽판 양적으로 돈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 그래서 다시 울트라 금리 완화 쪽으로 간 상태고요. 일본은행도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돼서 세계가 난리가 날 때 이렇게 울트라 금리 완화 정책을 그대로 마이너스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중국은 작년부터 7차례 걸쳐 지준을 내렸죠. 그래서 아주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빅스텝으로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신흥국도 한국제라는 신흥국도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결국 지난 통화정책 측면에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이렇게 작년 11월 달에 올린 것도 네. 아주 이례적 조치였다. 세계적 추세는 이례적 조치였다. 그래서 주한 EU 상거기에서 크리스토퍼 하이더가 얘기했던 소위 한국이 좀 세계 흐름과 따로 논다. 갈라파고스 그렇군요. 함정이 빠져 있다. 네. 혹시나 이주열 총재나 금통위원들이 앞으로 다른 대내 불균형을 생각해서 우리 경기 생각하지 않고 금리를 더 올린다면 예. 그때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갈라파고스 함정이 빠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비판이 거셀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금융 완화를 재추진한다면 우리가 좀 금리를 내렸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이잖아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우리가 보면 작년에 네. 대내 불균형, 경기는 안 좋은데 대내 네. 불균형 할 때 자,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됐다. 0.75%.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올린다. 그럼 한국도 올려야지. 이렇게 자금 이탈 방지할 수 있지 네,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 측에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 가능성을 시청자분과 이렇게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린다면 금리 인상할 때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금리 차가 역전돼 가지고 자금 이탈되면 우리가 금리를 내면 자금 이탈이 더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서 이 자금 이탈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우려가 돼야지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작년에 금리차 해소를 위해서 다시 외국 자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실제로 한국의 외국 자본의 그 유입 효과, 외국 자본의 이탈 효과 이런 것을 줄여들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점검할 때 정책 금리가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는 떨어졌거든요. 이주를 섞고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금리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를 할 때는 정책 금리가 중요한 게 시장 금리가 중요하다. 자,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이미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앞으로 된다면 이때 금리가 시장 금리 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 자금 이탈이 더 됐을까? 하는 것을 보면 향후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자금 이탈 부담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면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런 시각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대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에서 미국과 금리 차가 0.75%포인트 벌어진 상태에서 외자 이탈이 됐는데요. 자, 금리를 그때 올렸습니다. 미국과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서 외자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시장 금리 거꾸로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시장 금리가 더 떨어진 상태에서 외자 이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올해에서 외국 자본이 4조 5천억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내 금리 차가 외자 이탈, 외환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방어 기능에서 크게 효율적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자 이탈에 대한 방지의 최선책은 한때의 위기 대책 반이고 우리나라의 그 크라이스 파이터로서 가장 이렇게 저명하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농협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사실상 그 외자 이탈의 방지의 최선책은 충분한 외환 보유를 확보하는 거다. 금리 차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군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이건 뭐냐? 다른 학자들도 그런 똑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를 볼 때는 우리 외환 보유는 굉장히 풍족한 거죠. 그 1선, 2선, 퍼스트 퍼실리티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 4,100억 달러.
그다음에 캐나다 상시협정법에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캐나다 상시협정 빼더라도 세컨드 퍼시리티에 해당되는 요게 뭐냐 스왑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1,300억 달러. 토털리 1선, 2선 5,400억 달러. 강의의 적정 외환 보유고 3,800억 달러 캡틴 방식. 그래서 외화가 풍족한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대내급 지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외자 이탈에 대한 부담은 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거꾸로 네. 작년의 신흥국들 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신흥국들이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외자 이탈 부담을 축소해서 신흥국들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60%까지 올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경기는 더 거꾸로지니까 네. 자 금리차 확대에 따라서 금리 확대에서 외자 이탈을 하는 부분과 몸체 해당되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가 더 떨어지니까 사실 경기가 더 떨어짐에 따라서 근본이 더 떨어짐에 따라서 외자 이탈 문제가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단순히 대내 금리차가 벌어지니까 외자 이탈된다 이런 시각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소지가 있긴 합니다는 네. 그게 최선책은 아니다. 충분한 외환보를 확보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내리도 금리차 벌어져서 한국에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 금리를 내렸을 때 좀 우려가 되는 게 가뜩이나 가계부채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그러면 네. 금리를 내릴 때 우려하는 가계부채 이게 네. 금리를 내리는데 부담이 들었다면 네. 작년에 그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 네. 하는 측면을 우리가 보면 아실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작년에 대내 불균형 쪽에 또 하나 측면에서 사실 가계부채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3월 들어서 가계부채가 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금감이라든가 그러면 행정지도의 문제냐 은행의 대출에 대한 행정지도의 문제냐 이걸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작년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시중은행들이 이기적으로 예금 금리는 올리지 않고 네, 맞습니다. 대출 금리를 올렸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출 금리 앞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꼭대기 같이 대출을 나가갈 땐 꼭대기 같이 주다가 담보에 두다가 이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담보가 부족한 현상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때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중하위계층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계층들을 옹호해 준다 하면 시중은행이 정책 협조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담보가 부족한 아파트 가격 내가 떨어뜨렸습니까? 정부의 정책 규제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뭐냐? 그때까지 엊그제까지 담보를 잡아주다가 부동산 정책에서 갑작스럽게 그 지방 부동산이라든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담보가 부족한 현상인데요. 어떻게 조기해서 합니까? 그때는 뭐냐? 정책에 협조해서 정책에 비해서 좀 이렇게 대출을 가져간 사람들을 좀 네. 이해를 사정을 해줘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오히려 거꾸로 가장 필요한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주택담보대출과 대출에 가장 절실한 사람이 소상공인 아니면 중하위계층들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중하위계층들이 이자 부담이 되고 깡통주택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중에 발을 동동동 걸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도권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결국 제2금융권 상호저축 금리가 높죠. 그다음에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네. 그래서 한때는 금리 인상 이후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뭐냐 질적으로 측면에서도 중하위계층들이 상당히 좀 몰리고 그다음에 사채시장까지 가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사채시장 가는 질적으로 상당히 악화되다 보니까 사실 그 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금감원이 나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대출금리 올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행정지도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조금 좀 숨통이 이렇게 터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정부 잘한 건 잘해야 돼, 잘했다고 그렇죠. 칭찬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무조건 일방으로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IMF 입장에서도 금리가 내리돼도 가계부채는 증가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견지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리돼도 가계부채가 이렇게 질적으로나 절대규모 측면에서 그렇게 썩 드러나지 않는다. 또 악화되지 않는다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동산은 어떨 거라고 좀 보십니까? 금리를 내릴 경우에 부동산 거품이 좀 다시 한번 생기지 않을까요? 네, 네. 이 문제는 네. 사실 뭐냐. 지금 국토위 장관이 교체되는 시기에서 네, 어제 그쵸? 엊그제도 네.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이 국토의 새로운 장관이 부동산 투기에 이게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요. 네. 저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예. 적격인가 안 적격의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가장 주책임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이런 목적도 큰 목적이 아닌데요. 거기에 시달리는 주체가 됐다 하는 것이
사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연 적절할까? 미국에서는 반드시 이런 혐의가 이렇게 사실 여부를 간접해서 그런 문제가 되면 네. 최고 책임자가 그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도 목적인데요. 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자체로도 자격을 검토하지 않는다 하는 걸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높은 위치에 가면 그만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전 아직 이제 인사 검증이 이렇게 해서 대통령 임명장을 받지 네, 않으셨으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 시중 부동산이 너무 많이 됐다. 이게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았다. 결국 시중 부동산금이 왜 클까 하는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제때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 하는 책임이고 이것이 결국은 작년 11월 달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집값적 요인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중 부동산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벽장 속에 대한 호딩머니, 퇴장통화, 그 다음에 이자 금리가 없는 일시적인 이렇게 두는 그 요구불 예금들 여기에 이제 보통해서 시중 부동산이거든요. 이건 뭐냐? 이거는 금리 여부와 관계없고 지금처럼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을 때는 결국 금리가 높아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냈습니다. 결국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진다면 왜 그 돈을 그 이자가 없는데 놓겠습니까? 아니면 이경은의 거 벽장석에 놓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면 아이고 한국경제TV 그렇죠. 주식도 사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지 경제 기여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좀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중부동산은 경제 주체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 더 좋은 대책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경제 주체에서 미래에 대해서 밝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시중부동산 흡수하는 효과가 이렇게 다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차대 대표 방식,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보유자산을 매각해서 FID 것처럼 내서 시중부동산을 걷어준다. 시중부동산을 걷어준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자 이경은행커 때 매각하면 이경은행커가 그 국채를 사기 위해선 돈이 시중은행에 한국은행 창구에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대차대 배터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국민 보편적 관점에서 가장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사람들이 허들해도 부족한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훈수를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작용 결과를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서 한국 경제 회복된다면 시중 부동산은 빠르게 흡수될 거다. 그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금리 인하론이 급부상하다 보니까 파월과 페드의 금리 정책을 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이재열 총재께서도 사실 작년 11월 달에 금리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네. 당신이 의도든 의도되지 않든 여러 설이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를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인하 입장을 얘기하는 자세선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네. 우리 이렇게 박 PD께서 이러한 그 얼굴 사진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내비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게 사실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내가 고집스럽게 해서 그게 내가 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후에 국민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존 내가 엊그제 했는데 이거 고집하는 게 정책 당국에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한국은행 그 이재열 총재께서도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돌린 것 자체는 실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히 유능한 이렇게 정책 당국에서 좋은 모습의 본보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도 한국보다 경제 지표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주가가 반영하니까 그것까지 흡수해서 이렇게 작년 12월 달에 우리보다 늦게 금리를 올렸습니다는 우리보다 빨리 그것도 슈퍼 비둘기로 바뀌는 거다. 이게 좋은 정책 당국자의 모습이다. 작년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경기는 주가는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지표는 괜찮은데 당신들도 뭐는 거냐. 그래서 위기론으로 조장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짜 세력으로 이렇게 이런 프레임 시각에 엇갈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열 총재께서 뒤늦게 보여주신 대목은 많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프레임 시각에 갇혀 있는 지표는 괜찮은데 왜 모르는 얘기냐? 한상춘 논세련이 여기 와가지고 위기다 하면 당신은 가짜 세력이고 당신은 위기를 조장하는 사기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한상준 논설이 뭐갑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안아주는 것도 설령 지표가 아니라 그것도 안아주는 것도 유능한 정책 당국자의 모습이다. 이게 사실 프레임에 갇혀 있느냐, 프레임 효과를 중시하느냐. 페드는 프레임 효과를 중시한다. 왜냐? 경제정책의 주는 당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프레임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은 지표만 중시한다.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파월과 그다음 페드가 보여준 자세는 네.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야 뭐 이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 한국은행 이렇게 이 한국은행 임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금통위원회의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금리 문제 같은 국민 보호 편적 관점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한원의 독립성과 안정성 문제는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우리나라의 장단기 금리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